1961년 8월 13일 새벽, 베를린 시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시 한가운데 철조망이 쳐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거리를 막아섰죠. 가족들은 갑자기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직장으로 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두 개의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베를린 장벽이라 불리게 될 이 구조물은 냉전이라는 거대한 대립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벽이 세워지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한때 동맹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급격하게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불신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의구심과 두려움은 결국 전 세계를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서방 국가들이, 다른 한쪽에는 공산주의를 내세운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은 실제 총성 없이도 전쟁만큼이나 치열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냉전이라 불렀습니다. 냉전은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체제의 경쟁이었고 기술력의 경쟁이었으며 무엇보다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충돌이었죠. 두 초강대국은 직접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대리전을 치렀고 스파이를 보냈으며 서로를 압도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 냉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세계를 두 쪽으로 갈라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시작해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러시아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독일군과 맞서 싸우던 러시아는 이미 국가 전체가 붕괴 직전이었죠. 전쟁은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독일은 재미있는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스위스에 망명 중이던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러시아 공산주의자를 기차에 태워 러시아로 돌려보내기로 한 거죠. 독일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레닌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 내부 혼란을 가중시키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레닌은 레닌은 도착하자마자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고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임시정부는 전복되었고 레닌이 권력을 잡았죠. 그는 즉시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레닌은 나라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기 시작했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3년간의 참혹한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러시아 내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었습니다. 백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싸운 이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전투로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인한 경제 붕괴와 대기근으로 죽어간 민간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레닌은 전시 공산주의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은 국가가 모든 경제를 통제하고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곡물을 징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농민들은 반발했고 생산량은 급감했으며 결국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벌어졌죠. 1924년 레닌은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임종 직전 그는 후계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경계했다고 하죠. 레닌은 스탈린이 너무 권력욕이 강하고 잔인해서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사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었죠. 레닌이 죽자 스탈린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공산당 내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나갔고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스탈린의 권력 장악 과정은 냉혹했습니다. 트로츠키를 비롯한 주요 정적들은 차례로 숙청되거나 망명을 떠나야 했죠. 그리고 때마침 스탈린의 경쟁자들은 하나 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이 되자 스탈린은 사실상 소련의 독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레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스탈린은 소련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로 결심합니다. 1928년부터 시작된 1차 5개년 계획은 소련을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참혹했죠. 농업 집단화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강제로 집단 농장으로 몰려갔고 저항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처형되거나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인위적인 대기근이 발생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를 의도적인 집단 학살로 보고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스탈린은 대숙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했죠. 공산당 간부들, 군 장성들, 지식인들,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밤중에 비밀 경찰의 노크 소리를 두려워하며 살았고 이웃을 고발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굴라그라 불리는 강제농 수용소에는 수백만 명이 수감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1941년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라 불린 이 침공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작전이었죠. 독일군은 순식간에 소련 영토 깊숙이 진격했고 수백만 명의 소련군이 포로가 되거나 전사했습니다. 한때 독일군은 모스크바 외곽까지 도달했고 레닌그라드를 900일 동안 포위했으며 스탈린그라드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소련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소련은 버텨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독일군의 발목을 잡았고 소련군은 점차 반격의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고 이후 소련군은 서쪽으로 진격해 나갔습니다. 1945년 봄 소련군은 마침내 베를린에 입성했고 히틀러는 자살했으며 나치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소련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승리했던 거죠. 전쟁 막바지에 연합국 지도자들은 몇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1945년 2월 얄타에서 그리고 7월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만나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했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였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죠. 포츠담 회담에서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미국이 새로운 초강력 무기를 개발했다고 은근슬쩍 언급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말하는 것이었죠. 트루먼은 스탈린이 놀라거나 겁먹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소련의 스파이들을 통해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소련의 첩보망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심지어 과학자들 중 일부도 소련에 정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두 도시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일본은 곧바로 항복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핵무기의 시대, 그리고 냉전의 시대 말이죠. 전쟁이 끝나자 유럽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경제는 붕괴했으며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집을 잃고 떠돌았죠. 그리고 정치적 공백 속에서 각 지역의 미래를 놓고 미국과 소련의 입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군은 동유럽을 점령하고 있었고 미국과 서방연합군은 서유럽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선거를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 등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하나같이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선거는 치러졌지만 그것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죠. 야당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망명을 떠나야 했고
언론은 통제되었으며 투표는 조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공산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소련의 괴뢰 정권이 수립되었죠. 이렇게 동유럽 전체가 소련의 위성 국가들로 채워졌습니다. 1946년 3월 윈스턴 처칠은 미국 미주리주 풀턴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발트해의 슈체친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의 장막이 내려졌습니다. 이 연설은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때 동맹이었던 서방과 소련은 이제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있었죠. 유럽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공산주의 게릴라와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고 영국이 정부군을 지원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소련이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죠. 미국은 이에 대응해 지중해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소련에 대한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중동에서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과 소련은 이란을 분할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둘 다 철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소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스탈린은 이란 북부에 괴뢰 정권을 세우려 했고 이란의 석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했고 국제적 압력 속에서 소련은 마지못해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소련의 팽창주의적 야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이라 불리는 정책을 발표한 거죠.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의 시작이었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순간을 냉전의 공식적인 시작점으로 봅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의 경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도시들은 여전히 폐허 상태였으며 산업은 마비되어 있었죠. 스탈린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일수록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공산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948년 마셜 플랜이라는 대규모 경제 원조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조지 마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딴 이 계획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위해 무려 120억 달러, 지금 가치로 치면 1,000억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죠. 마셜 플랜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유럽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감소했습니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마셜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죠. 체코슬로바키아는 처음에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스탈린이 압력을 넣어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은 마셜 플랜이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라고 비난했고 대신 코메코이라는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메코는 마셜 플랜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죠. 이러한 경제전쟁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베를린이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였지만 전쟁 후 승전국들에 의해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각각 한 구역씩 관리했죠. 문제는 베를린 전체가 소련 점령 지역인 동독 한가운데 위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베를린은 공산주의 바다에 떠있는 자본주의 섬과 같았죠. 동베를린 주민들은 자유롭게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했죠. 서베를린의 상점들은 물건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으며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베를린은 여전히 암울했죠. 이것은 스탈린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1948년 6월 스탈린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모든 육로와 수로를 봉쇄한 거죠. 베를린 봉쇄가 시작된 겁니다. 스탈린의 계산은 이러했습니다. 서베를린에는 2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공급할 방법이 막히면 서방 연합국들은 결국 베를린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였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해결책을 내놓았죠. 바로 공수, 즉 비행기로 물자를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공수 작전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도주의적 작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수송기들이 하루에 수백 대씩 서베를린으로 날아들었고 식량, 석탄, 의약품 등 모든 필요한 물자를 날랐습니다. 공수 작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피크 때는 하루에 1000대가 넘는 비행기가 베를린으로 날아들었고 한 대의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면 2분도 안 돼서 다음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극도의 피로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했죠. 몇몇 조종사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사탕을 떨어뜨기도 했는데 이들은 사탕 폭격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거의 1년간 지속된 이 작전으로 총 27만 8천 회가 넘는 비행이 이루어졌고 203만 톤의 물자가 운송되었습니다. 1949년 5월 스탈린은 결국 봉쇄를 해제합니다. 공수작전이 성공한 거죠. 이것은 냉전 초기 서방의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베를린 공수는 서방이 베를린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소련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냉전의 전선이 확실하게 그어졌음을 의미했죠. 그런데 1949년 8월 서방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미국은 몇 년은 더 핵무기를 독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소련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따라잡았죠. 이제 세계는 2개의 핵 보유국을 갖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 문명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거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스탈린의 연설 하나가 서방에 또 다른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죠.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스탈린은 진지하게 서방과의 충돌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 믿었고 그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정책 이반자들은 밤잠을 설쳤죠. 어떻게 하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 설상가상으로 1949년 10월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합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군이 20년 넘게 벌인 내전에서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거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소련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방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었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한 겁니다. 스탈린은 이 공격을 승인했고 중국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갔고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죠. 한국군과 미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했고 부산 교두보만 간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엔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며 한국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6개국이 유엔군을 구성해 한국으로 파병했죠.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대담한 작전을 계획합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유엔군은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10월에는 서울을 탈환했고 곧 압록강까지 진격했죠. 하지만 중국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뀝니다.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국경을 넘어 밀려들어왔고 유엔군은 다시 후퇴해야 했습니다. 맥아더는 핵무기 사용을 주장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소련도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죠. 결국 맥아더는 해임되었고 전선은 다시 38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평화조약은 아니었죠.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중인 셈입니다. 한국 전쟁은 냉전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과 소련은 직접 싸우지 않았지만 대리전을 통해 서로를 공격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그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었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숙청해서 남아있는 의사들이 겁에 질려
그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스탈린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공포 정치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소련은 강대국이 되었지만 동시에 억압과 두려움의 나라가 되었죠. 스탈린의 뒤를 이어 니키타 흐루쇼프가 권력을 잡습니다. 1956년 흐루쇼프는 공산당 대회에서 충격적인 연설을 합니다. 이른바 스탈린 격하 연설이었죠. 그는 스탈린의 숙청과 공포 정치를 비판하며 개인 숭배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소련 역사에서 획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신처럼 떠받들어지던 스탈린이 비판받는 거였으니까요. 흐루쇼프는 스탈린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는 스탈린의 동상들을 철거하고 스탈린그라드를 볼고그라드로 개명했으며 수용소에 갇혀있던 수많은 정치범들을 석방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약간의 자유를 허용했죠. 하지만 흐루쇼프의 개혁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련은 독재국가였고 반체제 인사들은 억압받았습니다. 1956년 헝가리에서 반소 봉기가 일어났을 때 흐루쇼프는 탱크를 보내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헝가리 국민들은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소련군의 진압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것은 흐루쇼프의 개혁이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소련의 위성국가들은 여전히 자유를 누릴 수 없었고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가차없이 짓밟혔습니다. 냉전은 첩보전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투입했죠. KGB와 CIA는 세계 곳곳에서 비밀리에 활동했고 스파이들은 적진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거나 때로는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스파이들은 수십 년간 발각되지 않고 활동했고 어떤 이들은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교환되었죠. 1960년 미국의 유이 정찰기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종사 게리 파워스는 생포되었고 미국은 큰 창피를 당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처음에 그냥 기상 관측기가 길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흐루쇼프가 포로로 잡힌 조종사와 정찰 장비를 공개하면서 거짓말이 탁론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죠. 우주 개발도 냉전의 또 다른 전선이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면서 서방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련이 미사일 기술에서 앞서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면서 소련은 또 한 번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미국은 조급해졌고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죠. 1961년 1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약했고 미국 국민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죠. 한편 소련에서는 흐루쇼프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두 지도자는 곧 충돌하게 됩니다. 베를린은 여전히 골칫거리였습니다.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1949년부터 1961년까지 무려 250만 명이 넘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젊고 교육받은 전문가들이었죠. 동독은 인력난에 시달렸고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흐루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흐루쇼프는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서방이 서베를린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위협했죠. 하지만 케네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61년 6월 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만 깊어졌죠. 1961년 8월 13일 새벽 동독 정부는 극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하루아침에 베를린을 가로지르는 철조망을 치고 무장 병력을 배치한 겁니다. 베를린 장벽의 건설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철조망이었지만 곧 콘크리트 장벽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벽은 높이가 3.6m에 달했고 그 위에는 가시 철조망이 쳐졌으며 감시탑과 지뢰밭 그리고 자동 사격 장치까지 설치되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고 직장에 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춰야 했죠. 어떤 이들은 창문에서 서베를린에 있는 친척들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곧 그 창문들도 벽돌로 막혀버렸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억압을 가르는 상징이었고 냉전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케네디는 이 상황을 보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벽을 쌓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히 보여줬죠. 서방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동독은 자국민들을 가두기 위해 벽을 쌓아야 했던 겁니다. 1961년 10월 베를린의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탱크들이 서로 마주보고 대치한 거죠.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서 양측 탱크들이 포신을 겨누고 있었고 전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케네디와 흐루쇼프가 직접 정화로 대화하며 상황을 진정시켰고 양측은 동시에 조금씩 후퇴하는 방식으로 대치를 끝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28년간 서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천 명이 목숨을 걸고 장벽을 넘으려 시도했고 최소 140명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터널을 팠고 어떤 이들은 열기구를 만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차량 밑에 숨어 탈출을 시도했죠. 각각의 시도는 자유를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냉전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1917년 레닌의 혁명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실험은 스탈린의 독재를 거치며 전 세계적인 이념 대립으로 확대되었죠.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은 직접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대리전을 치렀고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했으며 첩보전과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이 장벽은 단순히 도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세계를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자유와 번영을, 다른 쪽에는 통제와 억압을 상징했죠. 하지만 이 장벽도 그리고 냉전 자체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아무도 28년 후 이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장의 이야기겠죠. 오늘은 냉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세계가 어떻게 두 진영으로 갈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